지금 일본 외교의 심장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독일인 변호사가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몰아붙였는데요. 국제분쟁과 영토 문제를 주제로 열린 외교 포럼. 일본은 언제나처럼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독일 출신 국제법 전문 변호사 에릭 바그너가 연단에 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한 말의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세계를 향해 거짓을 외쳤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혼란을 틈타 몰래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도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는 뻔뻔함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억지 주장은 독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패전국이 약탈한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우기는 국제법적 코미디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키나와가 미국령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뒤 일본은 주변 센카쿠 열도까지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중국과의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징용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부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까지 철거해달라고 외교 공세를 펼치며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일본은 거짓을 쌓아올리고 불편한 진실은 지우려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그런 일본의 집요한 왜곡 전략의 얼음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에릭 바그너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승전국에 의해 2차 대전 종전 이후 새로 세워진 국제법 질서 앞에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 역사적 사실, 윤리적 기준 모두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날 일본은 세계 앞에서 독도 주장의 허구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릭 변호사는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침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본 그날 진실은 마침내 도쿄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도쿄 호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도쿄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죠.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작은 장난감처럼 완벽한 줄을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디아 슈미트예요. 독일 출신 변호사로 국가 간의 규칙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었죠. 제 호텔 방은 깨끗하고 단순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검은색 재킷을 쓱 정리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금발은 단단히 묶어 올렸고 파란 눈은 진지해 보였죠. 항상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는 법적 문제를 도와주러 왔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제 눈에 너무 조직적이고 차분해 보였어요. 역사에 대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과는 달랐죠. 사실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하곤 하잖아요. 도쿄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일본 외무장관인 카미카와 요코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녀의 사무실에는 어두운 목재 가구와 벽에 걸린 큰 일본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말할 때 거의 웃지 않고 있었어요. 슈미트 씨, 당신처럼 경험 많은 분이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한 국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제 도움을 원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냉정한 머리와 명확한 규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게 작동했어요. 마이너스 모든 것이 깔끔한 상자 안에 딱 맞아야 했죠. 일주일 후 카미카와 씨가 일본 국회 건물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저를 초대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카미카와 씨가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케시마라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 영토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 연설의 또 다른 요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는 키가 크고 짙은 갈색 머리에 은색 넥타이를 맨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브랜든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마이너스 미국인과 한국인 혼혈이었지만 일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다케시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 그가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스시마 섬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 안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마치 맑은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들 때처럼요. 카미카와 씨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서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왜 모두가 그렇게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섬에 관한 질문이었을 뿐인데 맞죠? 하지만 얼어붙은 얼굴들을 둘러보니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브랜든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1877년에 오래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문서들은 특정 섬들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었대요. 그는 스시마 섬이 한때 한국에 공물을 바쳤으며 옛 한국 지도에도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카미카와 씨의 목소리는 대답할 때 더 차가워졌어요. 스시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매년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한국이 스시마를 주장한다면 일본은 어떤 기분일까요? 브랜든이 물었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깔끔하고 조직적인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오래된 감정과 복잡한 역사가 얽힌 더 복잡한 무언가였어요.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하자 저는 브랜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질문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치에 맞았어요.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던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거리에는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단단한 땅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땅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처럼요. 뭔가가 바뀌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브랜든의 질문 이후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거리며 들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카미카와 씨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폴더를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마치 더 이상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섬들에 관한 논쟁의 한가운데 끼어있는 느낌이었죠. 오늘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섬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제 전화기는 뉴스 알림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나오는 카미카와 씨의 사진이 도처에 퍼져 있었죠. 일본 TV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기자들은 브랜든이 무리했다고 말했고 다른 기자들은 그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섬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노트북을 열었죠. 독도는 아주 작았어요. 마이너스 그저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에 있는 바위일 뿐이었어요. 스시마는 훨씬 더 크고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웠어요. 왜 한 섬은 일본 것이어야 하고 다른 섬은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다음날 외무성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타나카라는 이름의 젊은 외교관이 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죠. 저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스시마가 한때 한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역사죠.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하자마자 독일인들이 프랑스, 폴란드와의 오래된 국경 문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생각났어요. 어쩌면 오래된 역사도 여전히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이든 관리가 회의 테이블 너머로 저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슈미트 씨, 감정적인 주장이 국제법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죠? 저는 망설였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법은 역사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아요? 천천히 말했어요. 그 관리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브랜든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빠르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국립국회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조용했으며 모든 방향으로 책들이 줄지어 있었죠. 브랜든이 언급했던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문서를 요청했어요. 사서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그녀가 관심있게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자료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읽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은 일본이 한때 특정 섬들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외무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시위를 지나쳤어요. 사람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었죠. 어떤 팻말에는 섬들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여러 언어로 쓰인 팸플릿을 건네주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감 넘치던 변호사와는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이제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아졌죠.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단지 분쟁 중인 섬들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합리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확한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진실의 모든 측면을 기꺼이 보려는 자세를 의미한다면,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동료들이 생겼어요.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젊은 타나카 같은 사람들이요. 질문 없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관리들로부터 도전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의 의심과도 마주해야 했어요. 마이너스 가장 힘든 시험이었죠. 비를 통해 빛나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세상에 대한 단순한 시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문턱을 넘어섰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마이너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제 아파트는 종이, 책, 지도들의 둥지가 되어 있었어요. 바닷가 소파 그리고 식탁 위까지 온통 펼쳐놓고 있었죠. 밤늦게 저는 이종이 바다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익숙했어요. 마치 빨래를 다른 색깔 더미로 분류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사실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그룹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섞이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쉬지 않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도시를 지나 바다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을 한 채 저는 용기 있는 일을 했어요. 니콜라스 브랜든에게 전화해서 만남을 요청했죠.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브랜든은 평소처럼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도착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회의에서 그의 말이 강하고 도전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친절해 보였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섬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브랜드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책들을 보여주었죠. 그는 누가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역사는 단지 하나의 직선이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가진 나무와 더 비슷해요.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었어요.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무거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내면의 무언가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요. 일주일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이 섬들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독도는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스시마는 갈 수 있었어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지만 일본이 통제하고 있는 더 큰 섬이었죠. 스시마로 가는 페리 여행은 험난했어요. 바다가 우리 배를 위아래로 던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느끼고 있었죠. 저는 갑판에 서서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도록 두고 있었어요. 섬이 푸른 바다에서 초록빛으로 산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스시마는 아름다웠어요. 울창한 숲이 산을 덮고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주요 마을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간판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근 논쟁들이 있기 전에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했었대요. 저는 항구를 따라 걸으며 낚싯배들이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맑은 날에는 여기서 한국이 보인다고 해요. 정말 가까웠어요. 한 노인이 앉아서 어망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며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있었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인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독일인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섬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그의 풍화된 얼굴이 미소로 주름져 있었어요. 섬들은 누가 자기를 주장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이죠. 저는 스시마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 섬이 한때 한국과 일본 모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어느 나라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외모는 똑같아 보였어요. 마이너스 금발, 파란 눈, 진지한 얼굴. 하지만 내면에서는 제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분쟁에는 수학 문제처럼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옳거나 그르거나. 예스 또는 노. 하지만 스시마에 서서 발 아래 섬을 느끼고 멀리 한국을 보면서 저는 어떤 질문들은 단순한 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있었어요.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장소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이었죠. 때로는 이해한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 가지 다른 생각을 동시에 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경계선이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지도를 꿈꿨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의미일지라도
이 미스터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딱 1시간 후면 일본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카미카와 씨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요. 니콜라스 브랜든도 지켜볼 거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걱정이 되어 뱃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이건 외무성이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말했을 내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게 솔직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고 작은 무대를 향해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안 저는 커튼 뒤에 조용히 서서 깊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이 어깨에 너무 꽉 끼는 것 같았죠. 방 안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와 종이 바스락거리는 부드러운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때가 되자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눈부신 조명 때문에 얼굴들을 명확하게 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앞줄에 앉아있는 카미카와 씨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등은 자로 잰 듯 곧게 펴져 있었고 브랜드는 그녀 뒤로 몇 줄 떨어져 앉아 있었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국제법과 영토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다른 시내의 다른 국가들이 그림 같은 섬들의 지도를 보여주면서요. 우리는 종종 국경이 변하지 않는 명확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사는 영토가 변해왔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는 동안 카미카와 씨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평소 발표 중에 하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고 있었어요. 방 뒤쪽에서는 몇몇 나이 든 관리들이 찌푸린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와의 국경 분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었어요. 마이너스 법적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인정함으로써요. 때로는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각 측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 연설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하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독도 마이너스 다케시마 분쟁은 단지 바다 위의 바위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아픔을 주는 역사에 관한 것이죠. 일본이 이 섬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때 한국은 일본이 한국 땅을 빼앗았던 시절의 메아리를 듣고 있어요. 한국이 이 섬들을 보유할 때 일본은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죠. 이제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없었죠. 이 섬들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는 대신 두 국가가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아무도 바로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침묵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방 중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천히 동참했고요. 브랜드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많은 얼굴들이 혼란스럽거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카미카와 씨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처음 저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마치 어려운 퍼즐을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리셉션 시간에 사람들이 어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저녁이 내리며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인 외교관이라고 소개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일본의 입장을 반복하지 않은 첫 서양인 고문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나이든 일본인 교수가 들렀어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동의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벽에 생긴 균열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발표를 계속 되돌려보면서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었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쿄 위로 새벽이 찾아오며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어려운 도전들은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용기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볼 때 기꺼이 변화하려는 데에 있는 거죠. 저는 제 시련에 맞섰어요. 마이너스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복잡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제 보상은 박수나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는 자유였어요. 그것은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은 제가 일본에서 보낸 전체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외무성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저와 대화를 중단했죠.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멈추곤 했어요. 한 고위 관리는 복도에서 저를 지나치면서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저를 통과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역사 강의를 하라고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의 말이 따끔했지만 저는 똑바로 서서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화가 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된 젊은 외교관 타나카는 제 사무실에 커피를 가져와서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앉았죠. 다른 젊은 직원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복도에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비록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사흘 후에 찾아왔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일본인의 37%가 브랜드 내 일부 주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숫자가 더 높았죠. 마이너스 51%였어요. 저는 믿기 힘들어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외무성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공식 문서에서 몇 가지 단어를 바꾸고 있었죠. 한국의 섬통제를 불법 점령이라고 부르는 대신 이제 더 부드러운 표현인 실효적 지배를 사용할 거라고요. 몇 마디 단어의 이 작은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 마치 산을 1인치 움직이는 것과 같았어요. 마이너스 여전히 움직인 산이었죠.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파트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여행 가방은 이제 더 무거워졌어요. 독일로 돌아가 공부할 계획인 일본어와 한국어 책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도 변했어요. 어떤 책보다도 무거운 새로운 생각들과 질문들을 품고 있었죠. 도쿄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발코니에 서서 일몰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그림자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어둠이 내리면서 수백만 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는 두 나라가 모두 고향이라고 부르는 섬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준 섬들이었죠. 브랜드는 저를 조용한 식당에서 열리는 작은 송별 만찬에 초대했어요. 음식은 일본과 한국 요리가 섞여 있었는데 세워질 수 있는 다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 무엇을 가져갈 건가요?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어요. 그리고 더 나은 질문들을 가지고 떠나고 있죠. 그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요. 외무성에 제출한 제 최종 보고서는 그들이 저를 고용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가 단 하나의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것은 많은 측면에서 오는 기억과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어려운 기억들 마이너스 우리 자신의 것과 다른 이들의 것 마이너스에 귀 기울일 용기가 있을 때 시작된다고 말이죠. 마지막 아침 저는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제 금발은 여전히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요. 파란 눈은 여전히 진지해 보였어요. 검은 재킷은 여전히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달라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벚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옅은 분홍색 꽃들이 봄 햇살에 피어나고 있었죠. 저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높은 하늘에서 보니 섬들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마치 광활한 푸른 바다 속의 작은 녹색 보석들 같았죠. 이렇게 작은 땅 조각들이 그렇게 많은 의미와 고통과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법적 주장이나 정책 논문이 아니라 국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아마도 제 말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저를 바꿨고 그것이 시작이었죠. 제 여정에서 가져온 것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것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였어요. 마이너스 가장 중요한 경계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는 이해였죠. 그것들은 우리와 그들, 옳음과 그름, 내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를 분리하는 우리 마음속의 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한 용기 있는 걸음씩 건너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경계예요.